이제 2020학년도 현대소설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 출제가 됐는데요. 세 문제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기본적인 것이 과거 기억에 대한 경험을 서술한 것이거든요. 이 제시문의 경우에도 과거 나의 기억 속에 비친 그 가계를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나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된 혹부리 영감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 굉장히 짤막한 에피소드로 된 그 제시문을 설정을 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본 아버지, 내가 본 혹부리 영감에 대한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나가기 때문에 평이하게 출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대소설은 문제도 굉장히 평이하게 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 사실 확인 문제를 딱 하나 내놓고요. 그 다음에 감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학에서의 감상이라는 게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주관적인 해석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어느 선에서는 이것은 틀렸다, 허용할 수 없다 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해설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가 감상에 대한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보기 문제인데 서술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보기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도 또한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문제도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대소설을 앞으로 풀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더 부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문학이 놓친 해설, 누락된 그 해설들의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6번째입니다. 벌써 2020학년도 현대소설 자전거 도둑이 출제가 됐다. 자, 소설의 첫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단순하고 간단하다 하더라도 첫 번째에서 한 10째 줄 사이는 정말 집중해서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늘 강조를 하죠. 이 속에서 시간도, 공간도, 인물도, 어떤 갈등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중심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제시가 또 집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문장 이렇게 돼 있죠.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 벌써 공간이 제시가 되잖아요. 중풍으로 쓰러져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 이게 이제 중심 인물인 거예요. 내가 본 아버지 나오죠? 근데 이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이러한 수식어 속에 아버지의 상태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아팠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의 이유였다. 이 구멍가게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 구멍가게가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인 셈이죠. 왜냐면은 거기에서 유일하게 돈이 나오고 그것이 또 생존의 이유였다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이유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도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어떤 그 삶의 의미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삶의 가치적인 측면, 내가 왜 사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픈 아버지에게서는 이 구멍가게가 바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유일한 수입의 원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한 것이었다. 굉장히 유별나고 특별했다. 여기에 바로 어린 서술자인 나가 파악하는, 나의 시선에 비친 아버지의 심리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심리 분석으로 들어갔느냐, 심리 묘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심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심리 분석이나 묘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묘사라는 것은 행동 묘사, 행위 묘사, 외양 묘사, 또 심리 묘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묘사라는 말은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심리 분석이나 심리 묘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존심, 이 심이 마음이잖아요. 그 몰두했다. 아버지가 몰두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서술자인 내가 아버지의 심리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의 문장은, 이 기억은 서술자인 나의 아버지에 대한 심리 분석을 서술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앞의 문장은 심리 서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은 구멍가게였고 그것이 생존의 이유였다라고 내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건 심리 서술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기억 부분은 아버지는 몰두했고 그 구멍가게에 대한 자존심은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아버지의 심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걸 심리 분석, 심리 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묘사에는 이거 이제 소설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행위 묘사라는 게 있고요. 외양 묘사가 있고요. 심리 묘사가 있거든요. 이제 묘사의 세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 해설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뒤에 문제 해설도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소설에 대한 이론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제시문을 분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러한 필수 사항들을 제가 제공하는데 좀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이런 점들을 같이 적어 놓으시면서 함께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시문의 첫 대목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상, 아버지에 대해서 공간,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가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아버지의 심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시험장 가서 읽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듯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죠? 한 번은 내가 서술자가 이제 표면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른바 작품 내부의 서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인칭 서술자가 나왔다. 그러면 작품 내부의 서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 대장군이라는 카라멜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으니까 낼름 집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과거 기억이죠. 에피소드죠. 하나의 2원 5개의 10원이었는데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 이제 쫙 손으로 내려치는 거죠. 한 대 세게 내려 꽂는 것이었다. 과거 기억입니다. 그 캐러멜 가방에 마키 대장군이 몇 개 들어있는지조차 훤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이런 종갓날에 얌생이처럼 이렇게 쏠라닥질을 하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나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응? 그러니까 이북에서 온 사람이죠. 막 종갓나 얌생이처럼 이건 도둑인데 이렇게 쏠라닥질 도둑질이죠. 그렇게 몰래 도둑질해서 먹으면 가게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아들인 나를 그렇게 야단치면서 내 목을 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 못쓰게 했는지 내가 너무 심했나? 입이 한 발쯤 뛰쳐나와 뾰루통 서있는 나한테 이 부분은 이제 어렸을 때 내가 뭣도 모르고 카라멜 하나 먹었다고 아빠한테 어처구니없이 얻어 터지고 나서 서 있는 나의 행위를 묘사한 것이죠.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루통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묘사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때려놓고 좀 이상했는지 너무 심했나? 미키 대장군 4개를 집어 내미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의 나에 대한 행위죠.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집어주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이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도 내 아들인데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행위거든요. 그러나 요거는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너무 심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서술자인 나의 서술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설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지닌 인물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어떤 외양, 그 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니은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카라멜 4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쥔 채로 서 있었다. 요것은 이제 윤영기의 소술자인 내가 나의 행위를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술자인 나는 그때 당시에 나의 행위를 묘사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심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묘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타인을 묘사하기도 하고 내가 나의 행위를 묘사하기도 하고 내가 나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인칭 시점의 특징입니다. 낼름 털어놓지 못하겠니? 응이 하면서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 촥 손으로 내려치는 거죠. 한 대 더 얹은 다음에 한 입에 털어놓고 돌아서서 나왔다. 이게 이제 바로 과거의 그때 모습을 성인이 된 나의 서술자가 윤영기의 기억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이었던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나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 및 포대미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여기 이제 정보가 나오죠. 막내였어 내가 번번이 아버지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는데 아버지를 도와야만 했던 윤영기의 그 기억을 서술하고 있는 셈이죠.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요게 바로 이제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인칭 서술자인 나의 심리도 있고 1인칭이면서 아버지의 심리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1인칭 서술은요, 어떻게 보면 1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할 만하거든요. 왜냐면은 1인칭인 서술자가 아버지의 심리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의 심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소설의 시점 분류로는 이런 말은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1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할 만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왜냐면 그게 죽도록 싫었다. 싫은 것은 나의 심리잖아요. 근데 1인칭인 내가 아버지의 심리를 전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요거는 이제 아버지의 심리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3인칭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어요. 근데 1인칭이면서 아빠의 심리까지를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만한 것인데요.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나 학원 강의에서는 1인칭 전적 시점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심리냐 아니면 행위 묘사냐 외양 묘사냐, 이 부분이 실제 대화냐 그냥 인물의 대사일 뿐이냐, 또는 이 부분이 내적 독백으로 된 어떤 의식의 흐름인 부분이냐, 이런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마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신형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날 때, 나의 친구들이죠.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를 만나는 날에는 나는 일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놀거나 학원을 가, 공부를 해. 그날에는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요건 이제 생각이잖아요. 싫었다, 생각. 요거는 서술자인 윤영기의 나의 심리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나의 심리 분석, 나의 심리 묘사라고 할 만하죠. 당연히 1인칭 시점이니까 나의 심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소설의 이 전반부에서는 압축적으로 그 상황, 핵심적인 공간,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을 암시적으로 집약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게 수능 평가원에서의 소설 출제의 정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눈독을 들여서 주의 집중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제시문 앞에다가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 소설 전공자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중략 이후에는 반드시 다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사막을 건너는 법 같은 다른 작품 출제에서도 어김없이 이질적인 다른 장면이 제공된다. 기억나죠? 다른 장면이 제공되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기서기 하면서 그 정부 및 자루를 날라왔다.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오는 거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뒷자루를 풀고 한숨을 돌린 뒤에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보니 20병이 와야 될 소주가 2병이 모자란 채 18병만 온 것이죠. 도매상에서 2병을 덜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에. 디귿. 아버지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이 부분은 서술자인 나가 본 아버지의 얼굴 외양을 묘사한 것이죠. 아버지의 심리가 아닙니다. 윤영기의 나의 시선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 2병이 덜 왔잖아요. 완전히 돈은 주고 2병이 덜 왔어. 근데 물건을 팔아봐야 뭐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더러운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온 수도상해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여기에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또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아까는
아버지의 가게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도상의 새로운 인물 혹부리 영감. 요 인물과 공간을 완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후반부의 중심적인 공간적인 또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장애에서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갔어요. 자, 갔습니다. 이제 수도상해로 갔죠. 뭐하러 왔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소설이 수도상해로 장면이 전환이 된 거예요. 시나리오 용어를 하자면 오버랩이죠. 장면이 겹치면서 벌써 딱 그 수도상해로 간 것이죠. 이 부분이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속도감이 느껴진다. 특히 이 속도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소설, 서사 전개에서 속도감은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읽어가면서 어떤 개념어를 딱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굉장히 철저히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를 딱 그 문제에 대한 오답 해설서에 나와 있듯이 정답의 근거 그런 것만 깍쟁이처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에게 셈을 치러주느라 몇 번이고 주파나를 고르는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종 두 병이 들어왔어요. 말을 했죠. 그러나 귓등에 연필을 꽂은 채 혹부리 영감의 모습이죠. 심술이 덕지덕지 모여 이루어진 듯한 왼쪽 이마박에 눈깔 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중풍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뇌졸중 같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떠들쳐서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요 부분은 이제 서술자인 내가 본 혹부리 영감의 그 모습. 외양이죠? 그리고 혹부리 영감이 막 침방울을 이야기하면서 내 얼굴에 막 튕기는 그런 행위. 이렇게 외양과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 제시문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사건 내용, 인물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갈등의 원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의 서술상의 층위, 이 서술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서술의 주체 있죠. 서술자가 누구냐, 작품 바깥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 속으로 파고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대화에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이냐, 혼자 쫑알거리는 그냥 대사일 뿐이냐, 아니면은 내적 독백이냐, 의식의 흐름 부분이냐. 이런 다양한 서술의 층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소설의 층위에서도 단순한 정보 제공이 있거든요. 20년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거든요. 이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심리까지 갔느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서술자의 논평적 개입이 있단 말이에요.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거나 독자들에게 말을 건넨다거나 어떤 인물이나 현실에 대해서 평가, 이 몹쓸 놈의 세상이라든가 저 나쁜 놀부놈 보소, 이렇게 인물이나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 이렇게 논평적 개입까지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서술의 층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유자재로 소설 제시문을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혹부리 영감의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이라든가 그 외양 묘사죠. 그리고 굵은 침방울을 마구 튕기는 것은 인물의 혹부리 영감, 유년기의 나의 눈에 비친 혹부리 영감의 행위를 묘사를 해준 것이잖아요. 심리 분석이 아닙니다. 애초에 자기 눈앞에서 까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혹부리 영감이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성 경고. 거래가 끊기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죠.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옛날에 거래를 틀 때의 그 모습입니다. 같은 함경도 동양이기 때문이란 말을 덧붙이면서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10병 안짝에 새우깡 10봉지 껌 5개 빵 17개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떼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으로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었는 아버지 같은 사람 좀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결국 요거는 이제 과거 서술이고요. 과거에
장사를 할 때에 거래를 틀 때의 그 장면을 설명을 한 것이죠. 일단 정보만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심리 묘사나 행위 묘사나 논평적 개입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잘못하지도 않았으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 거래를 끊어버리겠어 이런 협박성 경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넉한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행위를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어코 아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이것도 아버지가 보여준 윤영기의 안타까운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아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행위를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이 된 그 모습을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뭐 논평적 개입 아닙니다. 심리 묘사 아니고요. 심리 묘사는 이런 대목이죠. 나의 심리가 드러난 대목은 아버지 요게 나의 심리가 드러난 대목이죠. 이 미음은 아버지의 행위 묘사 대목이고, 그러니까 서술의 층이라는 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 부분은 행위 묘사, 이 부분은 외양 묘사,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 제공, 이 부분은 논평적 개입, 이 부분은 심리, 그것도 나의 심리, 아버지의 심리, 이렇게 층위를, 서술의 층위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시문 분석은 문학 개념화와 관련해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30번의 윗글에 대한 이해, 포괄적인 문제로 냈습니다. 이제 내용의 가장 큰 걸 중심으로 잡아야 됩니다. 인과관계, 선후관계, 인물 간의 관계, 사건의 내용, 갈등의 원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1번. 혹부리 영감이 나왔죠. 자, 혹부리 영감의 위협적인 경고, 끊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혹부리 영감의 주장, 2병이 안 왔다, 너 2병 갖고 간 거야, 맞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버지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에 제시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성 경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은 아버지는 소주 2병을 덜 받아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나에게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디귿에 아버지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라고 나왔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충격, 그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이게 반응과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덤덤한 게 아니었어요. 2병 덜 오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죠. 근데 이 선지에 돌 받아왔기 때문에 곤란했지만 그런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하고 절망적이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아버지의 반응과 태도를 잘못 파악한 거죠. 이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3번.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지만 말없이, 알고는 있지만 그냥 말없이 인정을 해줬다. 이게 묵인인데 아니죠. 내가 카라멜 하나 먹었다고 완전히 목덜미를 때리고, 그리고 또 뭐 계속 안 먹은다고 또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없이 묵인했다, 이건 틀린 것이고요. 혹부리 영감과의 잘못된 거래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2병이 덜 왔는데 덜 왔다고 하소연을 했지만 그렇게 우기고 주장하면 거래를 끊어버리겠어,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니까 잘못이 아닌데도 순순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래를 바로 잡으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노력했냐, 그런 노력은 안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노력은 안 했고요. 그냥 하소연했고 거절당했고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다, 이 정도. 어쨌든 나의 잘못을 묵인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틀린 것이니까 3번은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혹부리 영감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뭐 손님들로 북적댄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나왔잖아요. 가게 안에 북적거리는 손님들이 있었다. 셈을 치러주느라고 몇 번이고 줄파나를 고르는데 바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에 보면은요, 이 앞에 부분은 대부분 틀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나의 잘못을 묵인했다,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틀린 것으로 나왔죠.
그러나 앞에 부분은 대부분 틀리지 않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어쨌든 요건 맞고, 나의 자초지종, 소주가 뭐 2병 덜 왔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걸 듣고 그 태도, 말하자면 혹부리 영감에 나의 하소연, 또 아버지의 하소연을 담은 이 말을 듣고 그 태도가 뭐냐면은 나의 염려를 덜어주었다. 나의 걱정하는 거, 우리 아버지나 내가 손해볼까봐 걱정하는 것을 덜어주었다가 아니고, 막무가내로 계속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끊겠다, 이런 협박성 경고를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혹부리 영감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주변 이웃에 대한, 같은 고향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론 거래는 하게 해줬지만 그것도 자기가 뭐 손해보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했겠죠. 나의 염려를 덜어주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혼자 뭐 중풍에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몸도 불편한데 뭔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심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가게 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인 막내인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필요로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역시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우울해하는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는 아버지 가게 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정부미 포대를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가면서 도매상에 가가지고 물건을 떼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했단 말이에요. 특히 나하고는 달리 장난감 총을 들고 뭐 놀러 가는 친구들을 보거나 또 학원에 가는 여자아이들을 볼 때는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자기 모습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창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버지가 나의 그러한 우울해하는 모습을 달래줬다거나 뭐 나의 기분을 맞추게 했다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는 자본 없이 구멍가게를 했기 때문에 카라멜 하나를 먹기만 해도 나를 막 때리고 왜 먹었냐고 다그칠 정도로 그렇게 생활에 쪼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의 그 섬세한 내면 의식을 돌봐줄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인 여유가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또한 그 표현력, 나를 어린 나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감과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도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우울해하는 나의 기분을 알아줄 리도 없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사실과 달라서 이게 틀린 것이죠. 여기 제시문에도 보면은요, 이 중약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 만나는 날에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나의 우울했던 내면 심리만이 나와 있지, 아빠의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태도라든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번이 틀리고 1번만이 답이 맞다. 3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이제 31번 문제 보시면은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감상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능 문학에서 감상이라는 말을 그 질문에다가 딱 이렇게 빼놓은 그런 문제는요, 사실 확인, 일치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로 허용할 수 있는가, 요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허용의 기준점이나 허용의 한계, 이것을 묻는 것이지 실제로 나왔냐 안 나왔냐, 물론 그것이 동반돼서 감상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것에 감상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도 허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허용이 불가능하냐, 이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지고대로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상 문제는 어차피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해 줘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제거든요.
문학의 그 특유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상관은 없다 할지라도요. 이 문제의 출제 의도나 그 풀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썼잖아요. 이 기억은 과거 경험에 대한 것이죠. 과거 경험에 대한 것이 이 뇌 속에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남은 것입니다. 그게 기억이잖아요. 과거 경험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의 앞에 부분은 당연히 사실과 맞겠죠. 물론 이 앞부분을, 이 부분 있잖아. 이 앞에 부분을 틀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요, 이런 기억이 있다. 이것은 유년 시절 나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것으로 출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번의 선지의 이 각 문장의 앞에 부분은 전부 다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선지도 보세요. 카라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잖아요. 아빠가. 그러다가 갑자기 남은 카라멜을 나의 손에 쥐어줬잖아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과거 경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기억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 앞에 부분은 맞는 거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 뇌 속에 이 유년 서술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근데 이런 기억을 통해서 서술자인 내가 아빠에 대해서, 또 서술자인 내가 나에 대해서, 또 서술자인 내가 혹부리 영감에 대해서, 또는 서술자인 내가 그때 당시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 이러한 서술자 나의 과거 경험을 통한 그 느낌, 그 생각, 그 감정은 무엇인가를 추리하고 말 그대로 감상하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기억이 있겠죠. 근데 이 기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보시면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각별했어, 구멍가게를. 그럼 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을까? 그것은 나에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술자인 내가 아빠가 구멍가게를 각별한 애정으로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은 그런 과거 경험의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통해서 서술자인 나는 그게 아빠의 생존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작하게 했겠어라는 말은 서술자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에도요, 제시문의 가장 첫째 문장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의 이유였다라고 성인이 된 서술자인 내가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과거 기억을 통해 아마 그게 구멍가게가 아버지의 삶의 생존 이유 아니었을까? 경제적으로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에도 유일한 행위였을 것이다 라고 서술자인 내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게 아버지의 생존 이유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기억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쓴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러이러한 과거의 기억을 통해, 이러한 A를 통해, 과거의 이러이러했던 기억을 통해서 나는 뭐뭐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말하자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린 시절 유년기에 내가 체험했던 과거 경험, 아버지의 혹부리 영감, 이런 그때 상황을 뇌에 뿌리 박힌 그 메모리화된 그런 기억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서술자인 나는 어떠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어떠한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리 과정을 감상의 내용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시문 내용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일치가 돼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허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허용 감상 문제입니다. 감상 문제는 허용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면 카라멜을 먹었다고 아빠가 화를 냈잖아요. 그러다가 뭐 쓰게 했는지,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러다가 아빠가 카라멜을 나의 손에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과거 경험의 기억을
제시문에서 썼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을 통해서 나는 아빠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는 좀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겠어. 그러니까 그러한 아빠하고의 그런 과거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볼 때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냐면은 아마 아빠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는 좀 서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2번 선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시문에는 아빠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었다. 이러한 명시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확실하게 딱 드러난, 이렇게 일치되고 확인하고 사실로 팩트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감상의 문제로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확인 문제가 아니라 감상 허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아빠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내가 카라멜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리쳤어. 이거 팔 건데 네가 왜 처먹냐고. 그래놓고 약간 아빠가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뭐 쓰게 했는지 나머지 4개 카라멜을 내 손에 딱 이렇게 쥐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위로만 표현을 한 거죠. 말하자면 아빠가 나에 대해서 너 카라멜 먹었다고 내가 이렇게 쳤는데 좀 미안하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깜빡이 잊혔다라든가, 미안하다. 내가 장사하려다 보니까 이 카라멜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생각했지 막내인 네가 얼마나 먹고 싶어 했을까, 그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네 머리통을 내가 때렸다. 미안하다. 미안. 막내야 미안하다. 뭐 요런 식으로 아들인 나에게 진짜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언어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먹었다고 그냥 바로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또 곧바로 카라멜을 내 손에 쥐어주고 냉큼 어서 쳐먹어라, 이렇게 행동으로 거친 언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면에 내가 어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공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지 못한 것은 맞잖아요. 여기 제시문에 보시면은 내가 카라멜 먹었을 때 이런 쫑갓나 얌생이처럼 그렇게 쏠라닥질을 하자면 이 가게에 뭐 하나 남아있겠느냐, 거칠게 나를 몰아붙이고 좀 못쓰게 했는지 입이 한 발 좀 뻘통해서 서있는 나한테 미끼 대장군 4개를 집어 내미는 것이었다. 그리고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라고 아버지의 무뚝뚝한 행위만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충분히 나의 어떤 공감적인 소통의 언어라든가 내가 이해할 만한 따뜻한 말로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지를 못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친 행위가 전부였던 아빠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거죠. 거친 행위가 전부였던 과거 유년 시절 서술자의 아빠에 대한 기억,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 데는 좀 서툴었다, 좀 거칠고 서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허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용이 가능한 감상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문학 풀 때처럼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으니까 X,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이 문제는 문학 특유의 감상 허용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들 이 점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안 나왔더라도 약간 오이 하고 조금 표시를 좀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를 쭉 읽어나가면서 사실과 정말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의 인과관계라든가 선후관계, 확실하게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답으로 찝어야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팔을 늘어뜨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내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과거 경험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 앞에 부분은 과거 기억을 말하기 때문에 물론 기억을 틀려서 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1, 2, 3, 4, 5의 선지는 전반적으로 문장에 리듬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 이렇게 1번, 2번 이 기억은 또는 경험은, 또 4번의 이 경험은, 또 5번의 이 기억은,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경험과 기억이 있어요. 있으니까 있다고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과거의 경험이 집적된 나의 기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으리라고 추측이 가능한가. 그게 바로 이제 OX로 결정이 돼서 맞냐 틀리냐를 결정할 수가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의 뒤에도 나에게 궁핍으로 인한, 이 궁핍은 가난이거든요. 궁핍, 가난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이겠어.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기억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내가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아빠 뒤를 따라다니면서 전부 및 포대를 짊어지고 도매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아빠를 따르던 내가 시장통에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창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화자의 과거 경험은 서술자인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그게 마냥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허용할 수 있냐면은 내면의 상처. 그쵸?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 창피했단 말이에요. 일종의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기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시문에도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치명적으로 아픈 기억이었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산자를 든 반친구, 심지어 과외나 주산 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 정도로 치명적인 과거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로, 유년기 때는 그 아픈 상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유년기에서 한 10대 정도에 남아있는 기억은요, 사실보다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그 기억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달 성장기에서 유년기에서 10대는 그 정도로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고 어떤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크게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년기나 10대의 기억은 굉장히 강렬한 내면의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3번에 그러한 그 아프고 창피했던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구멍가게 하고 그 가난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은 기억일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뭐 내면의 상처였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도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 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에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있잖아요. 이 경험이 없어서 틀릴 수는 없잖아요. 맞다. 아빠 대신 소주 2병이 더 들어왔다고 혹부리 영감한테 갔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서술자인 나에게 어떤 기억이었을까? 그것을 추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 읽어보면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겠어. 요건 맞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제 소주병 2개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러 갔는데 혹부리 영감의 단칼에 그러면 거래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경고를 가차없이 받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혹부리 영감을 통해서 받았던 경험입니다. 그 혹부리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나면은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계산적인, 다시 말해서 이해타산적인,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어른들의 세계를 목격하게 된 바로 그 기억이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그 경험을 통해 이익만 따지는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이었겠죠. 당연히 허용되고요. 일치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5번에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이 있다. 그렇죠. 혹부리 영감은 뭐 아버지하고 거래를 끊어도 별 상관없다. 이런 정도의 혹부리 영감이 같은 고향 사람이고 하도 하소연을 하니까, 사정을 하니까 거래를 하게 해줬잖아요. 이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기억을 통해서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 라고 하는 추측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은 아버지하고 거리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요 이 유대감을 느끼게 했겠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밀하게 연결된 친화감을 말하거든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의 동질성으로 깊게 연결된, 야멸차게 내팽개쳤던 그런 어른들의 이익 중심의 이기적인 그러한 현실 세계를 느끼게 했다. 이러한 4번의 선지하고 완전히 위배가 되는 선지거든요. 뿌리 영감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여기 4번에 나와 있듯이 이해타산적이고 자기한테 손해볼 짓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혹뿌리 영감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친화감이라든가 깊은 결속력,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5번 문제의 틀린 근거는 쉽게 알아챌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것이 이 5번의 답에 틀림을 설정하는 이 방식입니다. 이 문장 구성을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보면은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거래를 끊지 않았잖아요. 혹부리 영감이. 그러니까 혹부리 영감은 관계를 끊어도 되는데 끊지 않았어요. 그것은 크게 이익은 보지 않아도 혹부리 영감이 아버지를 통해서 크게 이익을 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크게 손해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냥 거리를 끊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문장에서 이 판단을 이끌어내게 한 이 근거 설정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리를 끊지 않았다. 혹부리 영감이.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관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좀 그럴싸하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그럴싸함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어서 틀리다는 것이 겉으로 금방 드러나고 말지만, 적어도 평가원에서 수능 문학을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요, 틀리는 선지도 그럴듯한 근거의 형식을 취해서 틀리게 만든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래를 끊지 않았다. 거래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나에게 있어서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은 대단히 좋지 않은 것이고요. 야멸차고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 아주 냉혹한 인간의 모습을 본 기억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낄 만한 근거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근거로 설정한 거라고, 이 근거로부터 이끌어낸 이 판단의 관계는 이 인과관계의 설정이 너무나 왜곡되고 실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2번 문제. 보기를 참고로 할 때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 반응 문제는요, 보기와 선지 그리고 제시문과의 일치 관계입니다.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보기 내용, 선지, 제시문, 이 3자 관계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일치가 되고 있는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시문은 아까 다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하고 선지의 관계를 보면서 제시문하고의 일치 관계를 빠르게 연결시켜서 일치냐 불일치냐를 따지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소설에서 서술의 층위, 이 서술이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 서술의 특징인가를 살펴보는데, 이 보기가 굉장히 질이 좋은 보기거든요. 이 문제는 이 문제 풀이를 먼저 하고 나서 제가 소설의 서술의 층위에 관한 간단한 이론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내가 유년기를 거쳐서 지금 쓰고 있는 성인 내가 과거의 나를 쓴 것이죠. 주로 3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인 서술자 내가 과거에 등장인물들의, 그러니까 아버지나 혹부리 영감과 같은 등장인물들, 또는 소설자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자인 내가 나의 심리나 혹부리 영감, 아버지 심리,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서술상 특징 중에 하나라는 점이죠. 이 경우에 독자는 소설자의 해석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면 심리까지 들어가고 또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심리도,
사건의 인과관계 이런 것들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자세한 해설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서술자와 독자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의 충의는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외양이나 행위 묘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관찰적 거리를 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조금 거리를 두고 네 뛰고 있습니다. 네 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양이나 행위를 좀 거리를 두고서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심리로 직접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직접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으로 거리를 두고 그냥 중계방송 하듯이 묘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직접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제공만 받기 때문에 영화 보듯이 스스로가 해석을 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셋째는 서술자가 유년의 나의 시선에 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들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이 셋째의 경우에도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둘째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한다. 이 셋째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다. 이게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셋째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유년기 나의 시선을 제한하여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들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다. 요게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성인인 서술자인 내가 과거 인물이었던 나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둘째에 해당이 되고요. 이 셋째는 유년의 나의 눈에 비친 다른 인물들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와 셋째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의 차이는 유년기 나의 눈에 비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혹부리 영감이나 아버지, 유년기 나의 시선에 비친 다른 사람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게 아니고 성인인 내가 유년이었던 나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 이게 둘째라는 것이죠. 이 셋째의 경우에는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으며, 왜냐면은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영화를 보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객이나 독자들의 상상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서술자 개입이 없거든요. 유년기 나의 눈에 비친 딴 사람들의 외양이나 행위를 그냥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하기 때문에 중계방송 하듯이 독자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직접 관찰하는 생동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직접 보는 듯한 생동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둘째의 경우처럼, 그러니까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할 때처럼 관찰적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서술자는 뒤로 빠지고 독자들이 인물의 모습을 직접 보기 때문에 생동감은 있지만 그런 관찰적 거리를 두고 하는 그 묘사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직접 서술자가 설명하지 않잖아요. 내면 심리도 안 들어가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외양 묘사나 행위 묘사만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인물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기는 하지만 독자들은 스스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셋째 방식의 유년 나의 심리가 서술되는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유년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들의 행위나 외양을 묘사할 때에 여기에 유년 나의 심리가 서술된다면 유년기의 나의 심리를 내가 성인 서술자가 유년기의 나의 심리를 서술해줬어. 심리 분석을 들어간 거죠. 내가 성인 서술자가 유년기의 나의 심리를 분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독자들은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직접 해설을 해주잖아요. 아, 그때 유년기의 나의 심리가 어떠했다라고 심리 분석을 직접 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아, 그랬구나 하고 바로 직접 설명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보기 내용을요, 이 소설에 이 보기 내용을요,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독자와 인물 사이에 소설에서의 거리 문제, 디스턴스, 이 거리의 문제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보기 문제를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기억은 서술자가 아버지 내면을 설명하여
이 말은 소술자가 내면의 심리를 분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심리가 들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독자들은 소술자의 해석을 통해서 심리를 설명을 했잖아요. 소술자가 직접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것이고요. 또 이 보기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경우에는 소술자의 해석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지 이 기억의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소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실제로 설명을 했냐 안 했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기억을 한번 보죠. 아버지의 내면 심리가 있나? 소술자가 아버지의 내면 심리를 설명했나? 여기 기억에 보면은요, 이 기억의 문장이 이거잖아요.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라고 성인 서술자가 아버지의 심리, 자존심, 이게 심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몰두, 이게 바로 아까도 설명했지만 심리 분석이에요. 아버지의 심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바로 그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리를 서술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설명했다. 심리를 서술했다는 것이고요. 독자들은 서술자의 그러한 내면의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했다. 그럼 여기서 심리 묘사가 아니라 행위 묘사가 나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독자들은 직접 내면을 서술자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술자의 직접 해석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스스로 그 묘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보기하고 맞기 때문에 행위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한다는 뜻은요, 이 보기에서도 나왔지만 행위 묘사를, 외양이나 행위 묘사를 하게 되면 독자는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 보기에도 이렇게 서술이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설의 그 거리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술자를 중간에 두고 인물하고 독자 사이에 이 3자 관계의 거리 관계 속에서도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나 외양을 묘사만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찰적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그 모습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인물의 모습에 거리를 두고 서술을 하기 때문에 서술자가 뒤로 빠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인물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생동감을 느끼고 독자들이 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보고 스스로 해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직접 내면의 심리를 뭐 분석한다거나 인과관계를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양이나 행위만을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선지는요, 윤영기 나의 행위를 묘사했다. 이것도 맞고 묘사만 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 행위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이고요. 소설의 기본적인 거리 이론, 소설의 거리 이론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이 말이 당연히 맞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윤영기 나의 시선으로 제안해서 아버지의 내면이 윤영기 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이나 아버지의 내면 심리가 직접 서술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독자라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만 나왔고요. 내면이 서술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리 분석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디귿에서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아버지의 모습만 나왔느냐? 그것을 일단은 일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디귿을 한번 봅시다. 진짜 윤영기 나의 모습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만 나왔나? 여기에 나왔잖아요. 이 디귿은 아버지의 얼굴은 마주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이게 바로 윤영기 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이죠. 소주병 2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빠가 엄청 놀란 모습, 하얗게 질린 모습, 아버지의 외양 묘사만 나온 거죠. 여기에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윤영기 나의 시선에 비친 아빠의 심리가 아니라 외양 묘사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독자들은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서술자가 직접 분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내면 심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 3번에 다시 읽어보면 윤영기 나의 시선으로 제안해서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아버지 내면이 서술되지 않았다. 이건 맞고요.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 독자들이 스스로 이제 그 외양 묘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독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제 관찰자적인 시각에 의해서 서술이 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주어진 거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을을 보면은 윤영기 나의 시선을 제안하여, 그러니까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 묘사. 그러니까 이것도 혹부리 영감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진짜로 그런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은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겠군. 누가?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인물의 외양과 행위를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했기 때문에 관찰적인 시각에서 묘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은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느냐 아니면은 혹부리 영감의 심리까지 들어갔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예요.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혹부리 영감의 외양이나 행위 묘사가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니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혹부리 영감은 품기 때문에 그 뇌졸중으로 일그러졌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 이게 이제 인물의 외양 모습이잖아요. 외양 묘사. 떠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돌아간 입술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을 하다가 침을 마구 막 나한테 튕겼다는 것이죠. 이거 뭐 델타 바이러스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부리 영감의 외양이나, 여기서 제가 제시문 분석할 때 써놨잖아요. 행위를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윤영기 나의 시선에 비친 혹부리 영감의 외양이나 그 행위를 관찰적 거리를 두고 서술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적 거리를 두고 서술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인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독자들은 생생하게 인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독자들은 서술자의 내면 심리 분석이나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외양 모습이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윤영기 나의 시선을 제안하여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혹부리 영감의 모습과 행동을 묘사했다.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 요거는 다시 말해서 독자들의 상상력이 배가가 된다. 커진다. 생생하게 느껴진다.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배우들의 행위나 얼굴 모습, 외양 묘사나 행위를, 액션을 바로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 서술자가 중간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관찰력 거리를 두고 묘사만 하고 서술자가 지금 뒤로 쭉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독자들의 상상력이 커지고 그만큼 생생하게 독자들이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5번에 미음에 보면 윤영기 나의 시선을 제안하여, 그러니까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이 4번은 혹부리 영감인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 심리로 파고든 게 아니고 아버지의 외양이나 행위만 묘사를 했다. 요것도 뭐냐면은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담담하게 아버지의 외양이나 행위를 담담하게 묘사를 했다. 서술자가 인물의 모습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독자들은 인물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바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생동감 있고 독자들 스스로 해석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영기 나의 시선에 포착된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이 묘사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영기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심리가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윤영기 나의 심리가 바로 들어가 있다면은 성인인 나의 서술자가 윤영기 나의 심리를 제시했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죠. 보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보기에 마지막 부분의 셋째 방식이 윤영기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된다면, 이 조건이죠. 만약에 나의 심리가 서술됐다면 독자들은 바로 직접 제시됐기 때문에 독자들은 쉽게 그 심리에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윤영기 나의 심리가 나왔냐 안 나왔냐, 요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로
미음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미음은 이거거든요.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서 이제 혹부리 영감한테 거절당했잖아요. 2개 덜 왔는데도 받아들여야만 했어.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 이게 바로 아버지의 행위잖아요. 여기 제가 제시문 분석을 써놨잖아요. 아버지의 행위 묘사가 돼 있죠. 쓰다듬고 있었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인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행위란 말이에요. 18병의 소주병을 쓰다듬다가 마침내 눈물을 쏟아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외양과 행위를 관찰적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서술을 한 거죠. 여기에 나의 심리는 없잖아요. 아버지의 외양과 행위만 묘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번 선지가 틀린 것이에요. 이 나의 심리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나오죠. 아버지. 바로 이 부분이 나의 심리가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밑줄은 미음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여기까지만 밑줄을 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외양과 행위를 관찰적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묘사만 한 것이지 나의 심리는 개입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5번에 윤영기 나의 시선을 제한하여,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윤영기 나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행위와 그 표정을 묘사했다. 요거는 괜찮죠. 그렇지만 윤영기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했다. 요거는 틀린 것입니다. 이 소설의 서술 층위에서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서술자의 인물의 심리 분석이냐, 아니면은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단순히 묘사한 거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 서술의 밑줄 친 부분이 서술자의 논평적 개입까지 된 거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이 주고받는 대화의 부분이냐, 아니면은 중얼중얼하고 있는 내적 독백이나 의식의 흐름인가. 그리고 그 밑줄 친 부분이 단순히 과거의 정보를 설명하는 수준인가, 서술자의 개입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술의 층위에 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심각하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요, 말하자면 심리냐 행위 묘사냐 이런 것만 간단히 물어봤지만은 이 서술의 층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후에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중요한 소설의 개념어가 녹아있는 중요도가 매우 큰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전거 도도 현대소설을 해설을 마치면서요, 제가 참고로 간단하게 소설의 그 거리, 디스턴스, 이 거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이렇게 서술자를 가운데 딱 놓고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제목은 소설의 거리라는 제목을 딱 쓰고요. 자, 이렇게 서술자를 가운데 놓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왼편에는 인물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읽고 있는 독자가 있는 것이죠. 그럼 소설에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물과 서술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요, 무슨 압구정동 거리, 로데오 거리, 그런 스트릿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인물, 또 인물이 서술자하고 느끼는 그 심리적 거리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자와 인물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나왔듯이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 묘사 있잖아요. 그리고 인물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장면, 영화 같으면 인물들이 스크린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배우와 배우들 사이의 대화나 어떤 액션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그 유명한 관찰적 거리를 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객이나 독자들이 인물들의 대화나 행위를 직접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 서술자가, 이 인물과의 관계가 서술자가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관찰적 거리를 두는 것이니까요.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하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는 이 A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술자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 B,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술자와 인물 A, 서술자와 독자 B, 이 두 개 A, B 관계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외양 묘사나 행위 묘사나 대화적인 상황, 이런 보여주기가 아니라 서술자가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인칭의 경우에 서술자인 내가 나의 심리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심리까지 파고드는 것이죠. 이른바 전지적 시점인 거죠. 이른바 심리 묘사 내지는 심리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심리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든가 인과적인 어떤 과정들, 사건의 내막을 서술자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말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다 직접 해석이나 해설을 해주는 것이고요. 또 인물의 심리까지 직접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직접 말을 해준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라든가 모든 정보를 직접 설명하고 분석하고 해설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른바 직접 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말하기에서는 이 서술자 있잖아요. 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 사이인 A가 가깝게 되고요. 서술자가 모든 정보나 인물의 심리까지를 다 직접 설명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다 독자들한테 말을 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하기의 경우에는 A, 서술자와 인물 사이가 가깝게 되고요. 또 B,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C, 요거 있죠. 독자와 인물 사이. 이 독자와 인물 사이는 서술자 개입이 많기 때문에 A, B가 가깝기 때문에 C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술자가 중간에 딱 가로 놓여 있어가지고 시시콜콜 인물의 내면으로도 들어가죠. 독자들한테 정보 다 설명해주죠. 자기가 막 역할이 많을수록 독자들은 인물에게 직접 못 들어가고 서술자를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와 인물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하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화로 치자면 이 관객이 있고요. 안에 있는 인물들의 액션이나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서술자 역할이 많다는 것은 감독이라는 서술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감독인데요. 이 장면 멋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 감정도 이야기하고 이 인물이 범인이거든요. 왜냐면요. 이렇기 때문에 얘가 범인이에요. 이렇게 막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의 심리가 지금 처참합니다. 이렇게 심리까지도 다 서술을 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자의 상상력은 뚝 떨어지고 대신에 독자나 관객들은 자세한 설명만을 직접 전해 듣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이 B는 가까워지지만 독자와 인물 사이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서술자의 역할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한다. 관찰적 거리를 두고 딱 묘사를 하게 되면 아까 설명했듯이 서술자와 인물 사이는 멀어지고요. 또 서술자와 독자인 B도 멀어지게 되고요. C의 관계는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서술자가 뒤로 쭉 빠지게 되기 때문에 서술자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독자나 관객들은 인물하고 밀착 관계가 돼서 이 C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하기의 경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기는 대화나 행위 묘사, 외양이나 행위 묘사, 대화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주기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인물에 직접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딱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인물들한테 몰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관찰적 거리를 두고 묘사를 하거나 서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독자의 상상력이 굉장히 커지게 마련이고요. 여러분들 영화를 생각하세요. 영화에는 뭐 이 관객하고 그 영상 속에 인물들의 배우 인물들의 어떤 대화나 액션, 행위 묘사 그 사이에 누가 없잖아요. 이 서술자의 존재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객이나 이 독자하고 인물, 영상 속의 배우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관객이나 독자들의 상상력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관찰적 거리를 두는 것의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같이 이렇게 관찰적 거리를 두고 제시하는 것, 묘사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극적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가 극이잖아요. 극적 제시.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띌 만한 행위라든가 외양 묘사, 행위 중심의 격한 대화 중심으로 서술자는 느껴지지 않고 배우들의 쫙 대화, 액션을 관객들이 바로 들어가서 엿보듯이 관찰적인 입장에서 쫙
막 몰입해서 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독자들의 상상력이 커지고 극적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바로 그 보여주기가 관찰적 거리를 두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서술자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멀고 서술자와 독자 사이도 멀죠. 서술자를 독자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독자들은 인물들에게 몰입도가 커진다. 이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가운데 있는 서술자가 시시콜콜 인물의 심리를 말하고 독자들한테 정보를 다 제공해 주면은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는 가까워지는 반면에 독자와 인물 사이는 서술자가 가로놓이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말하기 직접 제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그리고 독자와 인물 사이의 삼자 관계 소설에서의 거리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돼 있으면은 아까와 같은 소설의 서술의 층위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누워서 물먹기가 되는 거죠. 누워서 숨쉬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요게 바로 이제 문학에서의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문제 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2020년에 출제됐던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현대소설을 제시문 분석했고요. 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설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의 서술의 층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도표로 소설에서의 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식을 통해서 제가 개념 풀이까지 좀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공부의 최종 목표가 여기에 정답이라든가 오답의 근거를 딸랑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한 재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들의 개념을 익히고 새로운 문제 풀이에 적용을 능수능란하게 그것 어떤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해설 강의를 거듭 참조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도표로 제시해줬던 말하기하고 보여주기의 방식에 있어서 서술자와 인물, 서술자와 독자, 독자와 인물 사이에 이 삼자 관계에서 성립되는 이 거리의 문제, 뭐가 가깝고 뭔가, 그리고 그 효과는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